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고인을 보내드릴까? 이 이슈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하느냐 여부입니다. 고인과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박근혜 현 대통령. YS 영결식에 불참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지금까지 지배적인데 아직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청와대발 속보가 뜰 것 같은데 돌직구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 이 기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과연 빈소를 찾을 것인가?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궁금하다 이런 말 했었는데 저희들의 바람대로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이것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화해한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끝끝내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했다는데 과연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 참석을 할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그래픽 기사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처음 치러지는 만큼 어떻게 영결식이 이루어질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세한 영결식의 시나리오, 미리 보는 영결식은 잠시 뒤 저희가 상세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또 다른 기사인데 광화문의 폭력 시위자. 폭력 시위자는 93%가 복면을 썼다. 경찰이 밝힌 내용입니다.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는 총 594명. 이 중에서 93%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594명 가운데 441명은 74%죠. 복면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3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궁이에 있는 돈다발, 고미술품이 집안에 쌓여있는 모습, 80억 저택 지하에 있는 고급 와인들. 이거 도대체 이 돈뭉치와 와인들은 어떤 돈일지, 잠시 후 이 돈의 성격, 이 돈 주인은 누굴지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치면입니다. 문재인 대표 1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한편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함께합시다 이 제안에 이번 주말에 답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과연 문재인 대표의 러브콜에 안철수의 또 다른 생각은 어떨지가 이 좀처럼 읽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3대 미스테리 중 하나인데 이번 안철수 의원의 답변은 최종 무엇인지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예측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의 사회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어이없는 실수로 날아간 천재소년 송유군의 논문과 박사학위, 최연소 박사학위, 천재소년 송유군 어떻게 하다가 이번 해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철회되게 됐는지 그 속사정 잠시 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있습니다. 재밌는 뉴스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기와 약지의 길이가 비슷하면 딸 낳는데요. 신문 기사에서 뭐뭐 한대요란 채 잘 안 쓰는데 과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길병원과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함께 연구한 건데요. 여성의 손가락에서 네 번째 손가락과 두 번째 약지와 검지의 길이가 비슷할 경우 딸 낳는 확률이 매우 높더라. 13.8% 이상 높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기사가 있으면은 아들 낳는 확률, 아들 위주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한 것 같습니다. 딸 낳을 확률 기사도 실리니 말입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YS의 미리 보는 영결식 소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엄수되는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연결식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참석할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참석할까? 이게 관심사인데요. 연결식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 첫 국가장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보는 연결식, 진짜 연결식은 1시 40분 이후부터 시작되지만 지금 연결식을 엿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네, 미리 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모습인데 연결식은 국회의사당에서 거행이 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별명이 의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의회주의자의 마지막 등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연결식 식수는 이렇습니다. 개식, 그리고 국회에 대한 경례,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묵념, 그리고 국가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고인의 양력에 대해서 보고하고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으로서 이 연결식 재단, 국회의사당 앞에 마련된 연결식 재단에서 황교안 총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각 종교의식이 순서대로 펼쳐지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식 예식이 먼저 처음으로 치러지고 그 뒤로 불교, 천주교, 원불교의 종교 의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영상이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상조와 직계 유족, 그리고 산부 또는 오부 요인들이 헌화를 하고 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그런 순서로 펼쳐집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요.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추모곡으로 울려 퍼지는데 바로 이 노래입니다. 미리 들어보시죠. 청산에 살리라.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청산에 살리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불렀던 노래인 만큼 오늘은 테너 가수가 직접 국회의사당 연결식 현장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로 이 청산에 살리라 노래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국가장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위원은 2222명,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데 전직 대통령이 제1연결식 재단 앞에 초대가 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할 것 같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문 현장의 모습은 보였지만 과연 오늘 참석할지 여부가 또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연결식에 참석할지 여부도 하나의 관심사인데 오늘 미리 보는 연결식의 자세한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회주의자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가장이 엄수가 되는 것 또한 좀 흥미롭네요. 다른 분들도 사실 국회 앞에서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김영삼 대통령 88년의 일기 동안 정말 현대사의 한 복판에서 있었고 그 88년의 역사라는 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 모습,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가지 줄기로 보면 예. 민주화의 한 가닥에서 그걸 중심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더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오늘 연결식에서 제가 본 것은 평소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그런 성품답게 예. 군더더기가 굉장히 없는 굉장히 심플한 그런 연결식이네요. 노제도 없고 중간에 여러 가지 없이 다만 연결식 이후에 상도동의 집에 들려서 잠깐 한 바퀴 돈 다음에 바로 국립현충원으로 가는 굉장히 어떤 본질에 충실한 그런 어떤 연결식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처럼 심플하게 노제도 이번엔 없고 상도동을 연결식 이후에 한번 이렇게 유해가 도는군요. 현충원을 가기 전에. 네, 집에 들려서 2층에 이제 머무르시던 공간을 한번 돈 다음에 바로 가고 굉장히 다른 그 다음에 오늘 참석자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 비해서는 4,000명이 적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국민 부당이 적게 좀 심플하게 연결식을 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했는데 본인의 어떤 김영삼 대통령의 평소 성품과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연결식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아까 저희가 노래를 잠깐 들려드렸지만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노래 청산에 살리라. 이 노래 알고 계셨어요? 예전부터? 좀 몰랐어요. 처음 들은 노래. 좀 몰랐고요. 그 노래가 그냥 제목만 얼핏 듣기에도
그냥 심플한, 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뭐 이렇게 거친 밥에 나물 반찬에 이런 느낌 드는 건데요. 저는 빈소에 월요일 날 다녀왔는데 사실은 빈소 다녀오셨군요. 조의금을 어디다 내야 되나 잠깐 눈치를 봤어요. 조의금을? 예. 그랬더니 유족들이 받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어떤 분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국가장으로는 그 장례 절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대는데요. 그 빈객들이 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 식사 비용 있잖아요. 그거는 유족들이 내야 된대요. 근데 얼마나, 그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으로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물론 그 중에 식사를 하신 분들이 얼마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겠다. 집 한 채 남겨놓고 가신 분인데, 약간 그런 걱정도 저는 이제 들 정도예요. 대통령께서, 초선 최연소 의원 등원, 그리고 구선회의라고 하는 2개 기록 가지고 있는 국회가 남다르죠. 그리고 저 자리에서 본인의 연결식이 열리는 저 자리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또 했다고 하는 인연까지 생각해 보면 오늘 여의도 다리를 건너가는 그 길이 고인에게 참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시 25분에 서울대 병원에서 출발을 합니다. 1시 25분. 그런데 2시에 연결식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그 평상시에 그 속도를 자동차를 제가 몰고 다니니까 그 속도를 생각해 보면 그 행여나 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까봐 거의 전속력으로 달리는 속도로 제가 지금 유추가 되거든요. 보통은 뭐 속도를 천천히 해서 주변의 시민들과 길가에 시민들과 애도의 시간을 나누는데 그것도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요. 아주 빠른 속도로 연결식장으로 이동하는 모양입니다. 의회주의자였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물론 지금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시겠지만 의회주의자의 마지막 등원이다. 오늘 조간신문이 이런 기사들을 뽑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만약에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애증의 공간 국회를 마지막으로 등원하면서 오늘.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79년도에 기록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최연소, 최다선, 게다가 최초로 제명된. 그러니까 국회에서 쫓겨난, 독재 권력에 의해서 쫓겨난. 그것도 최초네요. 그 최초죠. 그러니까 의회와 관련된 개인사가 많죠. 그다음에 아주 젊어서부터 고 장택상 총리, 그 당시에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의회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사실 국회는 요즘 많은 국회의원들이 욕먹고 있지만 국회의 상징성은 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누가 뭐래도 민의의 전당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곳이죠. 뜻이 모아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또 이 국민들과 헤어지는 식을 맺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정말 국회의사당 앞에서 본인과 하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 나를 제대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진 변호사님, 엉뚱한 질문인데요. 보통 우리 조상님들의 묘자리를 선택할 때 나무 뿌리나 아니면 이 돌들이 나오면은 묘자리가 좋은 자리로 볼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자리입니까? 뭐 풍수지리긴 합니다만. 사실 저야 소위 말하는 직관이든 이런 아무것도 아닌 제 그냥 아주 평범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 우리나라는 어떤 큰 일을 치를 때 있어서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좋게 해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어제 김영삼 대통령 묘역에서 큰 대형 돌이 7개인가요? 발견됐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는 이 YS에 대한 재조명, 심지어 신드롬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 또 그분의 과도 있었지만 즉 업적에 대해서 다시금 재조명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봤을 때 사실은 그분에게 있어서의 이것이 소위 심지어는 더 좋은 봉황의 알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누가 되지 않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인 배려에서 나온 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묻힐 이 국립현충원의 묘자리 풍수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막상 이 땅을 파보니까 이만한 돌들이 7개가 나온 겁니다. 바로 이 돌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돌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큰 동그란 마치 알 같은 돌이 7개가 나왔는데 7개요? 7개 대형돌이 나온 것을 보고 또 이 풍수지리 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저 자리는 제가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 의원님, 그렇다면 이것은 봉황의 알입니까? 봉황을 본 적이 없어서요. 아, 봉황이 알을 낳던가요? 봉황이 알을 낳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묘역을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바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바위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제 좀 큰 돌덩어리인데 일반적인 돌덩어리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바위라면 좀 삐쭉삐쭉하고 할 예. 텐데 굉장히 그 둥근 모양입니다. 알 모양 같긴 해요. 예, 둥근 예. 모양이라 해석을 한다면 이제 알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진 변호사가 얘기한 거대로 고인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업적을 세우신 YS 대통령을 보내드리는 그 묘역에서 예. 그 나온 어떤 공사하면서 나온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이 예. 이 봉황의 알이다. 봉황의 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로 봐야겠죠.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종교가 기독교,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봉황의 알이 나오든 나무 뿌리가 나오든 별로 개의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식이 엄수되는데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 연결식에 누가 참석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봉황의 알은 잠시 치우고요.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감기 몸살에 걸린 박근혜 대통령 YS 연결식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사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도 그리 좋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감기 몸살은 이해하지만 첫 국가장인데 현직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 오해의 소지가 많다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의 구체적인 참석한다 안 한다 여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박용진 대변인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께서 지난번 국무회의 주재하시면서 주로 방송 때 제가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네. 컬럭컬럭 하는 이런 몸이 좀 불편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건 아마 이제 다자외교 순방 때문에 몸이 좀 지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오늘 있는 연결식에 참석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일정을 밝히질 않아서 예. 그래서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아마 우리가 돌직구쇼를 진행하는 중에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실지 안 가실지.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구구한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 예전에 이분이 좀 불편하셨잖아.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예. 수근수근 시작이 됩니다. 그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아버지 부친상 있었을 때도 좋아하는커녕 다녀간 사람 이름 적어냈다며? 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아이고야, 이거 보통이 아니시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국가장인데 현직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전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을 때에는 현직 대통령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딱 한 분, 윤보선 전 대통령만 가족장으로 치렀기 때문에 현직 예.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연결식이 있을 때는 현직 대통령은 다 참석을 하셨다. 예. 이번에 만일 안 가시면 최초의 경우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될 수 있는 게 아무리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국민적인 애도 속에서 치러지는데 참석하셔서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인연도 씻어내셔야 되는 거 아니냐. 몸이 불편하다? 아니 몸 불편하기로는 지난번에 보셨습니다만 오른팔 최영우 예. 전 의원 완전 반신불수의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그 불편한 몸으로도 참석했지 않습니까? 몸 불편하기로는 최영우 의원만큼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불편하기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만큼 불편하시겠냐고요. 예. 예? 전두환 대통령 그래도 어제 역사적 화해를 하셨습니까? 그 빈소에 와서 꽃 놓고 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는데 예. 기자들이 물었죠. 예. 그럼 역사적 화해를 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예. 마음 불편해요. 그래도 거기 가서 국민적 화합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현직 대통령께서 마음 불편하다, 몸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안 오시면 저는 국민들이 유승민 원내대표 때 보여줬던 거시기를 지금도 보여주시나 보다 예.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저는 국민적 통합과 화합에 걸맞지 않다. 이거는 YS가 남긴 마지막 숙제인데 현직 예. 대통령이 그걸 거부하는 것으로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려스럽습니다. 오해 소지가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 대통령의 연결식 참석 여부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인터넷에 이런 말을 남겼네요. 안영환 전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안 보인다. 칠푼이라 불려서 그런가? 그런데 참 아니, 방송에서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만. 예,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서울대 교수가 자꾸 뭐 트위터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트위터란 말은 본래 제잘거리란 뜻입니다.
제잘거리는 영어죠. 트위팅 한다는 건 제잘거리는데 제잘거리는 글을 써가지고 자꾸 언론에 부각되는 건 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통령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대통령은 국정을 좀 책임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판단은 주치의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보고 아직까지 청와대가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오늘 장례식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 건강 상태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언론 이런 데서는 불참시 하면서 구간 해석을 놓고 이제 벌써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저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좋아져서 참석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하나 건강이 아주 안 좋을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29일에 파리를 나갑니다. 유엔 기후 다자간 협정 때문에 파리 회의에 출국하는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또 동부유럽 순방이 있어가지고 또 센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YS 측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조문을 온 것만으로도 뭐 이미 A를 다한 거 아니냐. 예의를 차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의 건강이 많이 안 좋다면은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뭐 상황이 정치적으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산이자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건강해야지 대한민국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해석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진 변호사님 조국 교수의 발언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다. 아니 서울대 교수식이나 되는 분이 대통령이 칠푼이라 불려서 오늘 안 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사실은 과도한 오해 소지들을 벌써 밝히지도 않았는데 나온다는 얘기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분이 그냥 개인적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좀 부적절하죠. 근데 네. 글쎄요, 그분이 이제 소위 본인이 하는 그런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사담이 적어도 사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분인데 왜 이런 식의 어떤 전현직 대통령을 싸잡아서 이런 식의 어떤 비난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일단 저는 원래 예전에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했을 때 건강은 어떠십니까? 라는 소위 그냥 우리가 흔히 물어보는 안부 인사에 웃으시면서 대통령의 건강은 기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예. 기억이 납니다. 즉 대통령의 건강은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죠.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우리가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한 개인으로서 내가 저 사람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소위 말해서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가야지 그런 식의 어떤 상황으로 자꾸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 가려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예.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그 지위와 관계와 예우가 과연 어때야 되는지는 제일 잘 아는 곳이 바로 청와대일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일 잘한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 국가 원수의 즉 해외 순방을 앞둔 국가 원수의 이 건강이라는 것이 정말 국가 기밀까지 정도의 취급이 되는 이런 중요한 네. 상황이 이 두 가지 원칙은 바로 대통령의 건강이 이것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예우에서 우리가 이것을 결례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인데 치열하게 고민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호사가들처럼 네.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냐, 심지어 뭐 관계가 불편하니까 삐져서 안 오는 것이냐, 그런 식의 너무 그냥 시대 저작거리에서의 예. 호사가들의 입담은 이제는 조금은 이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가벼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을 보니까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귀국 6일 만이네요. 29일에 또 프랑스 파리로 출국을 하는 일정이 있긴 있네요. 그 사이에 일정을 다 비워둔 걸로 압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또 그 연결식이 치러지는 여의도 뭐 찬바람이 막 부는 그런 공간이고요. 예. 오늘 또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이 야외에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별도의 의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운 곳에서 1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의 자리도 야외석이군요. 예.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앞에 있지만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그 무리한 상황에서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했다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저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자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의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정서가 있어요. 조선시대에도 예속 논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을 돌아가신 부인의 그 어떤 상을 갖다가 3년을 치르느냐 1년을 치르냐의
그러니까 상감이죠. 예. 왕이 그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뭐 계모냐 친모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몇 년을 치르냐에 따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선비들이 날아가 죽었습니다. 예. 계속 그만큼 어떤 이런 것들의 예식이나 이런 의전에 대해서 어떤 식의 평가나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것이 우리가 좀 과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런 국민들에 대한 정서를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 생방송 도중에 청와대발 속보가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속보 발생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연결식 얘기 나왔고 김영삼 전 대통령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비포 애프터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 광고가 아닙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더 힌트를 드리면 민주당의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눈치채신 분도 많을 텐데 직접 보시죠. 비포 사진과 애프터 사진, 민주당 창당 6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당사 뒷배경에 여러 가지 민주당의 역사를 상징하는 현수막이 비포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이 걸렸을 당시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는데요. 멀리서 봐서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승리를 표효하는 듯 V자를 내세우면서 당시 1986년 직선제 개헌 천만 서명 운동에 나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신민당 의원들의 거리 행진 모습이 떡하니 가장 좋은 상석에 위치해서 이 당이 누구 당이냐라는 개탄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이 비포 사진은 이렇게 애프터로 바뀌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은 저 밑 어디인가로 사라져서 안 보이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이 위에 배석되는 애프터 사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다시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린다면서요. 이건 또 왜 올린다는 거죠? 사실 이게 너무 속보이는 가벼운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전면에 그때 9월 9일 날 그때 민주당의 60년 이 창당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 일환으로 이제 사진을 게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야당의 역사가 3당 합답 이후로는 더 이상 김영삼은 야당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이른바 배신의 정치다. 그렇죠. 그랬었는데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진을 게재하니까 예. 진짜 당의 주인론이 나온 거예요. 이 당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그 말로 서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다음에 아까 그 애프터 사진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 김대중, 한쪽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로 이제 승리를 자신하는 그 팔을 치켜들고 있는 그 사진으로 바뀐 거죠.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까 그 비포 사진은 의자 아래쪽으로 사실 이제 소위 그 처박힌 꼴이 돼버렸습니다. 안 보여요, 실제로. 네. 지금 의원들 앉아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서거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아까 왜 그 적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YS 소위 PK의 맹주이고 적자냐 이런 얘기의 논란의 일환으로 예전에 그 소위 구석 자리에 박아두었던 그 사진을 다시 걸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논란이자 해프닝의 상황인데요. 이제 와서. 글쎄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은 그것이 말 그대로 우스운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언제는 이게 이 당의 주인론 운동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의자 밑바닥에 이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적자론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사진을 다시 예전처럼 건다? 글쎄요, 우리 국민들은 명분과 대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의 명분이 최우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한때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처박아놨었던 것을 이제 와서 그 사람이 아쉬워지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전에 그런 행동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서 한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냉소를 날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께서 조금 더 행동을 신중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 해프닝보다 쓴 모습이 나오네요. 차라리 그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을 밑으로 내리지 말 걸 박용진 전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민망해졌어요. 그때 내리지 말 걸 PK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선거 앞두니까 왜 올리냐? 저 이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 사진에 그 제작을 했던 건 이제 손혜원 홍보위원장인데
일단 뭐 큰 소리가 나고 비판이 이 당이 누구 당이냐 이렇게 되니까 손혜원 위원장이 아주 쿨하게 얘기했어요. 저 사진 참 멋있어서 양복을 입은 중년의 사내들이 길거리에 나가면서 V자를 그리는 장면이 멋있어서 했다. 근데 사실은 저거는 야당의 역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두환 대통령 역사적 화해 뭐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때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철권 정치에 일격을 가했던 거리 시위, 그다음에 천만 서명 운동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의 역사는 맞죠.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이걸 잇겠다라고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두 분은 어디 가셨냐 이렇게 찾다 보니 사진을 위로 올리자 이렇게 논의가 된 거죠. 지금은 저 장소가 어디냐면 당 대표 회의실입니다. 회의실의 뒷 배경인데요. 지금은 저 배경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친일 독재미와 국정교과서 반대.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이 역사책을 바꿉니다. 요 구절이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었던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 개혁 관련해서 사회민주화 과제들을 정광석화처럼 거가대교식으로 그냥 쭉쭉쭉쭉 밀고 나갔던 그 일과 또 이분이 야당 총재 시절, 야당 정치인 시절에 보여줬던 강단, 군사독재 시절에 함께 싸웠던 그 의리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재평가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동안 야당 60년사, 민주당 60년사를 정리하는 거는 전병헌 최고위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최고위원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거 좀 많이 뺐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 부분을 넣어서 전체 그 역사책을 만드는 중이니까 그 책에 좀 넣는 것으로 자료를 좀 더 확보하는 것 쪽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정세영 위원님, 재평가다.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이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이었다면 사진 내렸다 올렸다 이런 민망한 짓 안 했을 텐데 지금 밖에 계시니까 야당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사진을 내렸다 올렸다 하는 야당의 역사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한 데 시류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저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다. 저 물론 냉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뭐 이해치카의 말대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니까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지금 올해 일어났던 일이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너무 시간차가 짧아요. 오늘 이런 얘기 했네요. 문재인 대표 측 관계자가 YS 재평가를 통해서 민주화 유산을 좀 떼어가는데 무슨 문제인가. 그러니까 YS의 유산을 갖다가 지금 두고서 누가 적자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분을 조금 여당에 줘도 뭐 괜찮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YS가 이렇게 재평가 대상이 되는 이유는 3당 합당 때문이죠. 3당을 합당을 해서 당시 공화당하고 합당했던 것을 야당 측에서는 야합이다. 결국 이제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 그것이 정권 교체의 당시의 큰 흐름에서 아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문민정부로 가는 흐름에서 필요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평가가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미얀마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미얀마. 지금 미얀마에서 미얀마 수치 여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정권 교체 됐다고 해서 바로 잡아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군사정부네요, 공교롭게. 군사정부 수치 여사는 또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중 국적자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은 따로 있고 뒤에서 사실은 뭐 상황처럼 정부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군부의 협조 없이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군부의 협조 없이는 정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딜레마네요. 만약에 당시에 그 YS 김영삼 정부가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노태우 정부에서 그 군부 정부의 일한 그 노태우 정부에서 그 DJ의 정부로 가는 길목에 문민 정부라니 다리를 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보수적인 정권이나 그 전두환 정권이나 이런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또 뭐 쿠데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할 수도 있다. 라는 불안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다리를 놨기 때문에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가는 어떤 이런 매끄러운 그런 길을 닦지 않았나. 그런 거에서 지금 재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환영한다. 저는 새정치연합에서 YS를 재평가하고 정말 YS 사진을 보통 새정치연합 당기자 방에 가면은 DJ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인데 YS까지 걸기를 좀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은 YS를 걸리면서 대한민국 정치를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현재 사실 새정치연합의 주류는 노무현 대통령 쪽 아닙니까? 그건 YS가 키워낸 민주화 세력의 한 부분입니다. 또 새누리당의 한 부분은 김무성 대표, 서청 대표, YS 한 주류입니다. 다 과거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를 독재 대 비독재, 예. 뭐 그런 구도로 보는 건 이미 끝났다 이겁니다. YS대로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YS를 새정치연합에서도 뭐 중요했던 지도자로 보고 새누리당 중요한 지도자로 봄으로써 이런 좀 구글저지란 독재 대 반독재 구도로 간다면 정치가 명분 싸움이 됩니다. 예. 정의로운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는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왜 정의를 누가 독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도덕을 독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YS를 동시에 추모하고 함께 기리는 그런 지도자로 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전 의원의 바람대로 재평가는 이룰 것 같은데 세 분의 사진이 나란히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람입니다. 현실 정치입니다. 네. 김무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 뉴스 폭넓게 전해드렸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이 궁금하다. 지난 대선 때 정치부 기자들 사이 그리고 많은 국민들 사이에 나왔던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안철수의 생각이 도통 뭔지 모르겠다라는 게 또한 시중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론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그때 그 생각과는 또 다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돌직구 신문부터 확인하시죠. 문재인 대표의 연이은 구애작전 호남 민심 통할까? 가로 열고 안철수 의원은 물음표 가로 닫고 안철수 의원이 장고에 지금 들어갔는데 주변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문 대표랑 손잡는다고 우리가 총선 이길 수 있을까요? 문안박이 연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번 주말에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와의 연대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예고를 하고 현재 장고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반응들을 주위에 보인다는 것은 안용환 전 의원님 노라는 겁니까? 예스라는 겁니까? 아무도 모르죠. 안 의원님 모릅니까? 안철수 생각 어떻게 합니까? 안 의원의 생각을 안 전 의원께서 한번 짚어보신다면? 뭐 한반도에 알 수 없는 사람 생각, 예. 김정은 생각 뭐 이런 얘기 있었죠. 예. 남쪽에는 안철수 생각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세 개였어요. 세 개입니다. 예. 왜 그지.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본인은 일요일에 발표한다고 그러죠, 생각을. 예. 일요일은 지금 오늘까지 이제 막 국장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치 본인이 이슈를 말해봤자 다 이슈가 묻힙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정치인들이 일요일에 발표를 좋아합니다. 일요일에 정치 기사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니까. 월요일 조간신문에 거의 탑에 그렇죠. 실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일부러 노린 것 같은데 아마도 만약에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이번에 또 문재인 대표의 혁신안에 대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한 순간 안철수 의원은 정말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 해서 또 무조건 덥석 물었다가는 총선에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이러다가 문재인과 같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계산법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저도 안철수 생각은 역시 모르겠다. 근데 제가 예. 우연한 기회에 그 예. 안철수 의원과 이런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간담회 같은 자리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 만났군요. 네, 한 2주일 전이니까 나름 최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을 하면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해서 자기도 곤란스러울 때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는 안철수 의원은 이거였어요. 내가 야당의 의원이 되고자 들어갔었던 것은 야당의 정권을 잡거나 또는 소위 말하는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 기반을 만들려고 간 게 아니다. 예. 내가 그때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장을 했을 때 내가 원했던 야당의 모습은 지금 현재 486 운동권 친노 세력으로 대변되는 그 낡은 진보 세력, 사실 낡은 것과 진보가 어떻게 해서 이 조합이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낡은 진보 세력이 대변하는 야권이 아니라 정말 젊으면서도 전문가 집단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예. 야권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의 부정부패 보통 의원들 하면 항상 뭐 예전처럼 방탄국회 만들어가지고 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일단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기소가 되면 재판에서 유무죄 확정되기 전에라도 일단 당적 없애고 그리고 나서 유죄로 확정이 되면 예. 그게 비록 뭐 정치 탄압
탄압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구구절절한 논란 필요 없이 예. 당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어. 그래야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예. 자신의 본인의 부정부패 척결의 생각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어. 근데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소위 말하는 주류 야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체제에선 네, 굉장히 자신의 생각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는데 단순히 총선을 위해서 문재인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이 예. 자신이 생각하는 그 야권의 이 개혁도 전혀 아니고 또한 국민들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 야권뿐 아니라 어떤 예. 새로운 낡은 정치가 아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와도 전혀 맞지 않다. 여기서 본인의 고민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 사실상 현실 정치는 그래도 당신이 여기서 한번 들어갔던 당을 예를 들어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에 있어서 정치적인 데미지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라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거기서의 나름의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의 고민은 단순히 내가 정치적 패배의 책임을 같이 지면 같이 죽는 거 아닌가 또는 내가 문재인이랑 이렇게 손을 잡아야 야권이 총선에서 적어도 나 때문에 패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정치적 계산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저는 그때 2주 전 간담회에서 예. 저는 받았습니다. 진 변호사님이 2주 전에 직접 만나서 들은 얘기가 사실은 오늘 기사의 핵심인데 정 의원님 이를테면 혁신과 관련돼서 안철수 의원과 현재 문재인 대표가 함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 지금 의원은 보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안철수 의원의 입장은 한명숙 전 총리는 제명해야 될 제명 대상인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함께할 수 있겠느냐? 그 주파수가 다른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그 진 변호사 얘기 들으니까 더 확실해지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헌정치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아까 말한 아까 그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부정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기득권의 배제라든가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낡은 정치인 거 맞습니다. 그것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낡은 정치고 헌정치죠. 우리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염증 내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염증 나요. 그렇지만 낡은 정치를 배제하는 것이 새 정치는 아니에요. 그 낡은 정치에 대한 염증은 분명하지만 거기에는 그 새 정치라는 비전도 같이 예. 담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새 정치죠. 낡은 정치가 아니라.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계속 저도 우리 논설실에 초청해서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예. 아까 말한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 헌정치, 기득권 정치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데에서는 여야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말고 플러스해서 새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의 한계는 헌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새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게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대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거. 아까 뭐 야당만 문재인 대표만 답답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답답해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으로 보면 넘어야 할 산이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에 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물론 예전보다 많이 좁아진 것 같은데 한명숙 전 총리의 케이스 문 대표가 받아들이는 입장, 안 의원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고 이 두 사이는 접점이 없는 이슈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할 수는 있는 것인가? 정치인들에게 결단이라고 하는 건 수학 문제 푸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결행한 것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이해는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예. 그런데 그거는 수로 계산한 게 아니라 그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JP, YS 이 세 명이 하는데 무슨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요거 밑줄 쳐가면서 했으면 아마 수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사이에서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이거 의견이 같아 틀려로 얘기를 하면 다르죠. 다른 게 예. 엄청 많습니다. 한명숙 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안에 대해서 다를 거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해야 되는 건 결단이지 셈법이 아닌 거죠. 오늘 조선일보 정치면에 보면요. 지금 화면에도 아까 잡혔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경기 종목은 탁구입니다. 핑퐁. 저쪽에서 공 넘긴 사람은 문재인 대표. 예. 여기서 공을 받을 사람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저 공 지금 넘어왔는데 저렇게 생각하다 못 봤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탁구를 생각하면서 칩니까? 예. 지금 이 공
공 넘어온 지가 일주일째입니다. 예. 공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시간을 계속 이렇게 오래 끌고 있는 것 자체가 결단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치라고 하는 단어와는 약간 다른 사색의 국면이 너무 길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 제가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8개월 전쯤에 저하고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얘기했던 안철수가 달라지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제 느낌이 뭐였느냐면 책상 위에 막 책들이 쌓이고 물건이 쌓여있으면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싹 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때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 느낌대로 이번 일도 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정치 이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들, 그런데 이 좋은 아이디어들이 세금을 떼먹는 데 쓰였다면 놀랄 노짜죠.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체납왕들의 돈을 숨기는 방법, 세금 떼먹는 수법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에 현금을 숨기는 일당까지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들 이번에 다 걸렸습니다. 김희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림 같은 전원주택. 한켠에 있는 가마솥 아궁이를 봤더니 검정색 가방들이 나옵니다. 회색재가 묻은 가장 큰 가방엔 묵직한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이거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아궁이에 숨겨뒀던 현금만 우리 돈 5억 원에 달러까지 합쳐 모두 6억 원이었습니다. 시가 80억 원짜리 서울 성북동 고급주택. 또 다른 고액 체납자 이모 씨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명품 가방이 많다 보니 아예 진열대까지 마련해놨습니다. 저 가방 좀 큰 것들은 샤넬 여행 가방이에요. 와인 1,200병을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었고 한 병에 수백만 원짜리 양주도 즐비합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37명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게 2조 3천억 원의 현금을 징수했습니다.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악의적인 체납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여 국세청은 또 신규 고액 상습 체납자 2,22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방산 비리로 구속 기소된 박기성 씨가 276억 원을 체납해 개인 중 가장 많았고 법인 체납 최고액은 490억 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우태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어른들 말씀하시길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 이건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린 표현인데 2226명 고액 체납 명단 국세청이 공개했습니다. 2226명.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위원이 그 많은 2222명인데 그거보다 4명이 세금을 더 떼먹은 건데 고액 체납. 총 3조 7,832억 원. 그런데 그 집 찾아갔더니 고급 와인 한 병에 뭐 100만 원, 수백만 원 하는 고급 와인 1,200병을 모아놓은 사람도 있고 현금 6억 원을 그냥 아궁이에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이 돈 사실 우리 국민 돈이고 우리 정부 돈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5억 원 이상이랍니다. 이것도 5억 원 이상의 숫자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뭐 4억 9천만 원 하고 뭐 이런 한 사람들은 수가 더 많이 있겠죠. 세금만? 네, 5억 이상 체납한 사람 수가 2,2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죠. 뭐 그 가운데선 수백억 되는 기업도 있고요. 예. 이제 저도 숨겨놓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군이에 정말 체납해서 국세청이 돈 받으러 올까 봐서 숨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숨겨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돈 있으면 세금 내고 좀 편하게 사시지 언론에까지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기업들의 세금 체납 수백억 원은 소송 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상당수는 그 중앙 조세심판원 가가지고 구세청 징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뭐 수백억 원대는 딱 탈세라고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걔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는 1년마다 한번 구세청에 내놓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세금 내고 좀 편히 사십시오. 편히 사는 게 낫다. 아니 그런데 세금 체납액이 기업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에 정성임 위원님 276억 원 세금을 안 낸 전 블루니어 대표의 박희성 대표 276억 원, 오메가 게임랜드 신성엽 대표 225억 원, 대동 인삼 영농조합 김용태 씨 219억 원,
그러니까 대충 이제 기업인들이 저렇게 큰 세금이 있을 때는 회사랑 연대를 해가지고 회사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렇게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성은 이해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죽음과 세금. 아니 뭐 미국의 그 유명한 국세청 같은 경우는 정말 무덤까지 찾아가서 한다고 할 정도로 그 미국 국세청 친구들은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예.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수법을 동원해서 찾아냅니다. 저런 예. 것도 그렇게 전담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찾아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국세청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금 체납을 하는 걸 받아내는 가장 큰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은 명단 공개입니다. 명단 공개.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안전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의와 명분을 되게 중시하는 사회이기 예. 때문에 저렇게 해서 자기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창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언론에 저것을 공개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아마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특수한 케이스, 아궁이에 집어넣는 이런 케이스들도 공개를 해서 세금 압박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고요. 예. 세금을 내고 살아야지 떳떳한 거죠. 아마도 저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아궁이에 6억 원 숨겨놓고도 그거를 까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5억 세금 내시고 아궁이에 그냥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세금 내는 것 정당한 국민의 의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세금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은 꼬박꼬박 냅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천재소년 송유근. 천재소년 송유근. 논문 표절이 해외 학술지 게재한 논문에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최연소 박사 학위까지 함께 날아가게 됐다는 데 있는데 천재소년 송유근 군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 아니 정 의원님 이번에 논문 표절이라니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우선요. 송 군이 최연소 박사가 날아갔다고 조간신문에 썼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예. 어저께 조사를 좀 해보니까 우리나라 최연소 박사학위 논문은 23살입니다. 송유근 군의 나이가 올해가 17살이에요. 내년에 박사를 받기로 돼 있으니까 18살에 받기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논문을 준비해서 최연소 박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지금 얘기한 대로 송 군이 어떤 언론 홍보, 이런 대외적으로 최연소를 18살에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타격을 입게 됐는데 보니까 지난 10월에 굉장히 유수한 저널의 학술지에 블랙홀의 자기장? 블랙홀의 예. 자기장과 관련된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회의 천체 물리학 저널이군요. 네, 거기다 게재를 해서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다는데 요번에 그 미국의 저널에서 이 논문은 표절이다. 그러면서 논문 게재를 처리한다는 통보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 들어가 있는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이 송군과 같은 공동 저자인 박석채 천문연구원 전 원장, 현재는 연구위원인데요. 지도 교수인가요? 지도 교수이면서 예. 공동 저자고 교신 저자입니다. 예. 그래서 같이 했던 그분이 2003년에 한 워크숍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하니까 철회를 했는데 어저께 그 박석재 연구원장 이거 내 잘못이다. 송군 잘못이 아니다. 내가 옛날에 발표를 했던 것을 그대로 인용 없이 내 거니까. 예. 내 거니까 그냥 갖다를 썼는데 내 실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하면서 이 송군 잘못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송군 그 자체로 천재입니다. 어제 보니까 IQ가 185라 그래요. IQ가 185요? 네. 드러난 IQ가. 그리고 실제로 6살에 미적분을 풀고요. 예. 8살에 검정고시로 고졸을 졸업을 하고 8살에 대학생이 됐던 그럼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될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 천재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어떤 보호받아야 할 두대는 나중에 그 사람이 해야 할 성과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노벨상을 받는다든가 정말 큰 발명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를 1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든가 그런데 10대에 드러나는 그 성과에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는 것은 아닌지 부모도 그렇고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도 그렇고 또 언론도 그런 것이 아닌지 그것이 저는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저도 참 사실 그 말씀에 참 동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 송유군이라는 이 학생이에요, 아직. 그리고 이제 17살에서 18살이 되는 그렇죠. 만으로지만 채 20살에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그 제목에서 저는 참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천재의 몰락 이렇게 했어요. 적어도 어떤 그 몰락이나 이런 것은 결과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20살도 채 되지 않아서 막 이제 꽃을 피워야 하는 인생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이든 예. 나라를 위해서든 간에 꽃을 피워야 하는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몰락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큰 대못을 박는 상처가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저 제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우리 예전부터 사실은 뭐 지식도둑,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마치 남의 지식을 내가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좀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가 얼마 전부터 상당히 이제 이 표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지식 범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표절이라는 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학계의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정말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절을 해서 이런 정도의 매도와 지탄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지금 현재 아니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여기서 지금 이것이 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재한 논문을 철회한다라는 통보를 미국 학회에서 받았을 뿐이지 예. 이 아이의 어떤 학문적인 성취라든지 또는 이 송유근이라는 학생이 자신이 게재한 논문에서 이 지금 현재 표절 논란을 있었던 그 부분은 사실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부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학생이 이 송유근 군이 했었던 이 정말 학계에 큰 업적이 될 만한 거는 여전히 굉장히 중대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한 사람을 천재로 만들었다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가 심지어 몰락한 사회 낙오자로 만들었다가 그런 식의 어떤 너무나 쉬운 가치 평가가 우리 사회의 큰 자산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어린 학생의 이 학문적인 성취를 너무 일찌감치 꺾지 않나라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우리가 학계에서 지켜야 될 양심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가 다시 해서 우리가 어떤 학생이 정말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자산과 본인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냉정한 이 응원과 기다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재 소년 송유군 군 물론 이번 논문이 철회됐다고 해서 송유군 군에 대한 기대까지 저버리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 실수인지 아니면은 너무 조급해서 벌어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 해외 학술지 뭐 10편, 100편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용기 잃지 말고 다음번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치밀하게 인용, 표시를, 주석을 꼼꼼히 다는 모습도 아마 이번에는 좋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한 장의 소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소녀입니다. 매우 아름답게 생긴 이 소녀.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소녀, 10대 소녀가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이 소녀에 얽힌 기구한 사연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소녀는 어떤 결말을 맺게 됐는지, 이 소녀의 사연은 무엇인지, 안용환 전 의원님, 이 소녀 누구고 어떤 사연이 있는 소녀입니까? 네, 이름은 캐지노 비치, 17살입니다. 작년 4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살던 소녀였는데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모 때문인지 또 서구 여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IS가 홍보 자료를 썼습니다. 전 세계 소녀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홍보 자료를 썼던 모델로 활용이 됐었죠. 그런데 저 소녀가 부모들에게 마지막 보냈습니다.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 폭력적인 공격적인 많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젠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걸 보내고 얼마 후에 IS에서 탈출하다가 붙잡혀서 맞아서 숨졌다고 합니다. 아니, 구타를 당해서 숨졌습니다. 함께 탈출하였던 다른 소녀가 이제 증언을 해서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녀의 나이가 17살입니다. 많은 IS 소녀들이 전번에 우리가 보도했었지만 평균 연령이 18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간 소녀들. 그래서 IS의 잔혹성을 보여준 한 경우가 되고 있고 지금 유럽에서는 다시 한번 IS의 잔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소녀인데 한창 꿈도 많고 인생에서 꽃피울 그런 아름다운 시기인데 정성희 위원께서 지난번 칼럼을 썼듯이 이 IS 일당들이 전 세계적으로 10대 소녀들을 꿰어내고 있다. 그 꿰어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덫에 걸린 건데
그렇습니다. 이 IS의 잔혹성의 끝이 어딘지 정말 궁금할 정도고요. 예. 정말 매일 아침에 전달하기도 굉장히 괴로운데요. 이 소녀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IS의 인터넷을 통한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부모한테 이제 쪽지를 남기고 나를 찾지 마라. 그 이슬람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해서 갔고요.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녀 IS 대원과 결혼하고 임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 보도에 예. 따르면 친구가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네요. 두 소녀 모두 IS, 여기 이 소녀와 함께 갔던 예. 두 소녀 모두 IS 대원과 결혼했으며 임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아무리 10대의 철없는 소녀가 갔다고 하더라도 IS의 실체를 파악하는 머리는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고 금방 후회를 했고 파리 마치지와의 어떤 문자 메시지에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비극적 최후를 맞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10대 청소년들과 학부모분들, 이 IS의 꾀임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죠. 잠깐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의 피날레 기사는 두 장의 사진 기사입니다. 두 장의 사진 각각 함께 보시죠. 네, 벌써 기온이 영하의 기온입니다. 대관령엔요, 영하의 기온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폭설 수준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대관령은 지금 온통 하얀 세상, 겨울왕국, 얼음왕국, 눈왕국, 눈썰매 타도 좋은 폭설이 내렸다는 사진. 이 두 번째 사진은 대설주부가 내려진 역시 강원 산간에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의 모습이 굉장히 살금살금, 조심조심 지나고 있는데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눈꽃이다 라는 한 시인의 말도 있듯이 통행에는 불편하고 우리 군부대, 저기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의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눈을 본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대관령 강원도에 벌써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곧 저 눈 소식은 이 서울을 지나서 저 멀리 남부지방까지 이어지겠죠. 추운 겨울에도 감기 조심하시고 쌀쌀한 겨울이지만 마음만큼은 이 첫눈을 바라본 심정처럼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사진 두 장을 준비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겨울도 저희 돌직구쇼와 따뜻하게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좋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